원래 남자는 다 그래 옳게. 여자가 눈 딱 감고 살아야 집안이 평화로운 법이야. 30년 전 형님이 제 심장에 박아 넣은 그 서슬 퍼런 대못. 저는 그저 그 못이 제 살의 일부인 것처럼 끌어안고 사는 것이 운명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던 그 당당한 형님이 제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이 끝난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늘이 30년 묵은 이 대못을 뽑아낼 기회를 마침내 나에게 주는구나. 그 순간 저를 짓누르던 아픔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늘하고도 묵직한 망치 하나가 제 손에 단단히 쥐어졌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형님의 통곡 소리는 거실까지 흘러들어와 얌전히 놓인 찻잔을 미세하게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마치 깊은 밤, 어떤 소음도 닿지 않는 호수의 수면처럼 말입니다. 늘 시끄럽게 울어대던 매미가 일제히 입을 다문 것처럼 제 속을 들쑤시던 모든 감정들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 시선 하나 돌리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 추한 꼴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50평생을 함께한 이 집의 공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늘 형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와 값비싼 화장품 냄새로 가득 차 있던 이 공간이 지금은 비릿한 눈물 냄새와 패배자의 절규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발작하듯 울리기 시작한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안 봐도 뻔했습니다. 제게 누나 좀 어떻게 해보라며 닥달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도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울음소리와 진동소리가 한데 섞여 집안을 어지럽혔지만 저는 그저 먼 산을 바라보듯 창밖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30년 전 바로 저 현관에서 저도 형님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화창한 여름날도 아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와 맨발로 서 있던 제 발등을 시리게 만들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소리를 내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저 텅 빈 눈으로 마당의 감나무만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외투에서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제 손에는 그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들려 있었지만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 제 등 뒤로 날아와 비수처럼 꽂혔던 것이 바로 형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혼하겠다는 말을 듣고 급하게 달려온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 옆에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형님이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한심한 것을 본다는 듯한 경멸과 내까짓게 감히 내 동생 앞길을 막아 하는 듯한 저기로 가득했습니다. 형님은 무릎 꿇은 제 남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옳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른들 아시면 집안 뒤집어지는 거 몰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 세상이 무너졌는데 집안 걱정이 가당키나 한 말이었습니까?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형님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걸로 이렇게 유난을 떨면
어떤 남자가 집에서 발 뻗고 자겠어? 다 올케가 현명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일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하지만 형님의 표정은 너무나도 단호했습니다. 마치 진리를 전하는 현자처럼 칼 같은 목소리로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원래 남자는 다 그렇다 올게. 여자가 눈 한 번 딱 감고 살아야 집안이 평화로운 법이야. 내 동생 발목 잡을 생각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애들 생각해서라도, 애들 생각해서라도. 그 말이 제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진을 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 엎드려 잘못했다고 빌었고, 형님은 그런 남동생의 등을 두드리며 이제 정신 차렸으면 됐다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제 30대의 겨울은 뼛속까지 시린 채로 끝이 났습니다. 그 후로 제 삶에서 나는 없었습니다. 아무개 엄마, 박서방 아내, 그리고 형님의 올케로만 존재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제 눈치를 살피며 이전보다 싹싹하게 굴었지만 그것이 미안함 때문인지 아니면 죄책감을 덜기 위한 위선인지 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형님의 말처럼 집안의 평화를 위해 눈 감고 귀 막고 입 닫고 살았습니다. 심장에 박힌 대못이 욱신거릴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참아냈습니다. 그런데 형님, 당신이 말하던 그 평화는 어찌 그리 쉽게 깨져버린 겁니까? 당신이 그토록 강조하던 여자의 희생과 인내는 왜 당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까? 끊임없이 울리던 전화가 끊기고 잠시 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로 들어선 그는 엉망으로 울고 있는 제 누나와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는 저를 번갈아 보더니 사색이 되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당신 누나 저러는 거 계속 보고만 있었어? 저는 대답 대신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이 어땠는지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낯설고 차가운 눈빛이었을 겁니다. 가서 누나 좀 달래줘. 매형이 집 나갔다고 연락이 와서 성민이가 찾으러 갔는데 일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아 어떡하면 좋아. 아, 매형. 형님의 남편 그러니까 제게는 아주버님이 되는 그 사람이군요. 그 점잖고 과묵하던 사람이 일을 저질렀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드디어 형님을 위로하러 가는 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이 향한 곳은 현관이 아닌 부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쌀을 꺼내 씻기 시작했습니다. 쌀알이 손바닥을 스치는 감촉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밥을 지어야지요. 곧 아이들도 돌아올 시간인데 굶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여보, 지금 밥이 넘어가? 누나가 저러고 있는데. 저는 쌀 씻는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제 목소리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누가 저렇게 유난 떨면서 울어대래요? 여자가 눈 한 번 딱 감으면 집안이 평화로워진다던데. 제 목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칼날처럼 갈랐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형님의 울음소리도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던 남편의 발소리도 그저 저의 쌀 씻는 소리만이 기이할 정도로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게서 그런 말이 나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제게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졌을 그는 지금 생전 처음 보는 괴물을 마주한 사람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남편의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씻은 쌀을 밥솥에 앉히고 취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따라 맛있는 밥을 시작합니다 하는 그 기계음이 참으로 정겹게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던 형님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듯 벌떡 일어선 것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핏발선 눈은 저를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 이글거렸습니다. 올케,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고래고래 지르는 고함에 집 전체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형님은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와 팔을 붙잡았습니다. 평생 곱게만 살아온 사람답지 않게 그 악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제 팔뚝에 시퍼렇게 멍이 들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누군지 잊었어? 이 집안에 시집와서 누구 덕에 이만큼 편히 사는지 벌써 잊었냐고. 편히 살아? 그 말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저를 붙잡은 형님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제가 편히 살았습니까, 형님? 제 질문에 형님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다시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편했지. 내 동생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애들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이 넓은 집에서 가정부처럼 부려먹는 시어머니가 있길 해. 뭐가 있길 해. 이만하면 호강이지. 뭐가 부족해서 이따위로 배은망덕하게 굴어. 아, 그렇습니까? 그것이 형님이 지난 30년간 저를 봐온 시선이었군요. 아무런 고생도 없이 남편 덕에 호강하며 사는 팔자 좋은 여자. 그래서 남편이 바람 한번 피운 것쯤은 눈 감아줘야 마땅한 그런 여자. 형님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30년 전 그 겨울의 풍경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형님은 제게 내가 현명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되물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무너지는 마음을 간신히 부여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제게 형님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를 가르치기라도 하듯 손가락으로 제 가슴을 툭툭 치면서 말입니다. 생각해봐, 올케. 남자가 왜 밖으로 나돌겠어? 집에서 채우지 못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올케처럼 맨날 무표정하게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구는데 어떤 남자가 정을 붙이겠냐고. 다 옳게 하기 나름이야. 나무 토막. 그것이 형님이 본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과 아이들의 아침을 차리고 하루 종일 쓸고 닦고 저녁이 되면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주방에 섰습니다. 시부모님 생신이며 제사며 집안의 대소사를 제 손으로 치르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맏며느리인 제 몫이라 생각했고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월이 형님의 눈에는 그저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구는 것으로 보였던 겁니다. 살갑게 굴 줄도 알고 애교도 좀 부리고 그래야 남자가 길을 펴고 사는 거야. 올케는 그걸 못했잖아. 그러니 내 동생이 밖에서 잠시 한눈 판 걸 가지고 올케는 이럴 자격 없어. 알겠어? 자격이 없다는 말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한 아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분노할 자격조차 없다는 말. 그 말은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나, 그만해. 다 내 잘못이야.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 처음으로 저를 감싸주는 남편의 말에 눈물이 핑 돌 뻔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그런 동생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얘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그걸로 이렇게 집안 망신시키려는 저 올케가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니야. 형님은 완전히 저를 이 집안의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 나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구나. 그저 자기 남동생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부속품 같은 존재였구나. 그 깨달음은 저를 절망의 가장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저항할 힘도 소리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이제 막 유치원에서 돌아와 엄마 아빠를 번갈아 보며 울음을 터뜨리려는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죄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집안의 평화를 깨뜨린 현명하지 못한 아내가 되기로 했습니다. 형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팔을 붙잡으며 아니야, 여보, 당신이 뭘 잘못해? 라고 외쳤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형님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차마 뒷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자 형님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옳게. 진작 그랬어야지.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얼른 들어가서 애들이나 챙겨. 보기 흉하게 이게 뭐야? 그렇게 말하며 형님은 제 어깨를 두어 번 두드리고는 당당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는 제 영혼의 일부가 산채로 죽어나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기억에서 헤어나오자 제 팔을 붙잡고 있던 형님의 손이 어느새 스르르 풀려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 어떤 표정이 스쳐 지나갔는지 형님은 겁에 질린 아이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옳게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저는 대답 대신 얌전히 냉장고로 걸어가 반찬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식탁 위에 정갈하게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이 집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이 집에는 고통받는 사람도 절규하는 사람도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모습에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나 무서워. 응? 일단 누나 이야기라도 좀 들어주자.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겠죠.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시선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고,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럽겠죠. 제가 잘 압니다. 아주 잘 알지요.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30년 동안 애써 잊고 살았던 그의 죄가 제 입을 통해 생생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수저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곧 돌아올 아들딸의 것까지 4개의 수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곤 의자에 앉아 현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식탁 위에 놓인 4개의 수저를 망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식탁 위에는 그녀가 앉을 자리도 그녀를 위한 수저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려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차린 저녁상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4개의 수저는 그 어떤 폭언보다도 더 날카롭게 형님의 심장을 찔렀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저 수저 4벌은 형님의 눈에 보이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늘 세상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었던 사람이니까요. 지금 형님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자신의 말을 거역하고 감히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나무토막 같은 올케의 뻔뻔한 모습뿐일 터였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아무런 동요 없이 국그릇을 식탁 위에 마저 올려놓았습니다. 뜨거운 국그릇이 차가운 대리석 식탁에 닿으며 내는 달그락 소리가 기이할 정도로 선명하게 거실을 갈랐습니다. 형님은 텅 빈 식탁의 한자리를 그리고 저를 번갈아 보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완벽하게 관리된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가 분노로 가냘프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가는 감정들을 저는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당혹감, 이내 분노,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을 수 없다는 시퍼런 배신감. 그 모든 감정의 파노라마가 제 눈에는 그저 낯선 그림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30년 전 그 겨울에 이미 얼어붙어 그 어떤 불같은 분노에도 녹아내리지 않았으니까요. 무언가 말을 하려던 형님의 입술이 몇 번 달싹이다 멈췄습니다. 그런 형님에게 다가가려는 남편의 불안한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배경처럼 흘려버리고 밥그릇에 하얀 쌀밥을 퍼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그릇을 남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마치 매일 저녁 반복되던 일상의 한 장면처럼 아주 태연하고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제 손놀림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들을 더욱 미치게 만들리라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형님의 악어백에서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한 것은 그 날카로운 기계음은 팽팽했던 거실의 긴장감을 한순간에 끊어버렸습니다. 형님은 허둥지둥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녀의 얼굴은 시시각각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굳이 엿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형님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속절없이 흔들리고 잘 그린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만으로도 저 전화가 어떤 비극을 실어 나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저 표정은 제가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외투 주머니에서 낯선 여자의 사진을 발견했을 때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바로 저랬으니까요. 형님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단어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년한테 집을 사줬다고? 저는 속으로 짧은 탄식을 뱉었습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군요. 집안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재산 문제였던 겁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모으고 그것을 세상 가장 큰 자랑거리로 삼았던 형님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형님에게 남편의 외도는 사랑의 배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생긴 흠집이자 무엇보다 자신의 재산에 가해진 직접적인 공격이었을 테지요. 사랑보다 돈을, 정보다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니 그 고통의 깊이는 아마 상상 이상일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서 있지도 못하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딸에게 무어라 울부짖었지만 제 귀에는 그저 의미 없는 소음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변호사, 위자료, 빈털터리. 그런 단어들이 공기 중에 흩어졌지만 제 마음에는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자가 눈 한 번 딱 감아야
집안이 평화롭다던 30년 전의 그 목소리 위로 오늘의 이 절규가 더 씌워지는 것을 조용히 관망할 뿐이었습니다. 참으로 공평하지 않습니까?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제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법이라고 하던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형님은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다시 살아난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살아남기 위한 도끼 어린 탐욕의 빛이었습니다. 형님은 남편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베풀었던 사소한 은혜들을 하나하나 들먹이며 남매 간의 정에 호소하다가 급기야 이 집을 담보로 잡으라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점점 더 추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30년 전 제게 애들 생각해서라도 참고 살라던 형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형님, 당신의 그 소중한 조카들이 사는 이 집을 이제 당신 손으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셈입니까? 그 위선이 참으로 역겨웠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등 뒤로 한 채 식탁에 앉아 수저를 들었습니다. 따뜻한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남편과 형님이 제 앞에서 아기처럼 다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밥맛은 꿀맛이었습니다. 30년 묵은 체증이 한 번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저는 늘 모래알을 씹는 기분으로 밥을 삼켰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알고 난 후로는 음식이 제게 기쁨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아이들을 건사하기 위해 억지로 밀어넣는 연료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음식의 맛을 오롯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밥을 먹는 소리에 두 사람의 다툼이 순간 멎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구수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었던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나지막이 내뱉은 맛있다는 혼잣말에 형님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노의 울음이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서러운 통곡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누나를 부축해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남은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맛있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저는 남편이 형님을 위로하는 동안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맑은 소리가 좋았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제 마음속 찌꺼기들도 저렇게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아주 잠시 생각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형님이 소파 위에 황급히 두고 간 핸드백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까 통화하며 무언가를 급하게 적었는지 구겨진 메모지 한 장이 얌전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고요한 거실 속에서 그 작은 종이 조각만이 제게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제 발밑으로 굴러온 돌멩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메모지를 주워 펼쳐보았습니다. 형편없는 필체로 급하게 갈겨 쓴 이름과 번호. 거기에는 여자 이름 하나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선영 010-1234. 아주버님의 심장을 훔치고 형님의 전 재산을 위협하는 그 여자의 이름이겠지요. 저는 구겨졌던 메모지를 손바닥으로 반듯하게 폈습니다. 마치 오래된 보물 지도의 한 조각을 다루듯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제 앞치마 주머니 깊숙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종이의 감촉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늘하고도 묵직했던 망치 옆에 이제는 아주 날카로운 송곳 하나가 더 쥐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송곳으로 무엇을 가장 먼저 찔러야 할지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지금 변호사를 찾아 돈으로 싸우려 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무너뜨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가장 약한 곳을 찌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선영. 저는 주머니 속 메모지를 다시 한번 매만지며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의조려 보았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제 복수의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폭풍이 지나간 뒤의 숲처럼 기이하게 고요했습니다. 어젯밤의 절규와 통곡은 간데없고 묵직한 패배감과 응축된 분노만이 먼지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의 남편은 죄인처럼 등을 돌린 채 얕은 잠에 빠져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그림자처럼 잠시 지켜보다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희미한 여명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쌀을 씻고 멸치와 다시마로 국물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놀림은 지난 30여 년간 그랬던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기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제 마음은 더 이상 과거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작은 메모지 한 장이 제 심장에 차가운 불씨를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억압을 끊어낼 칼자루이자 제 손에 쥐어진 새로운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의 감촉을 느끼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구수하게 끓기 시작할 무렵 형님이 부스스한 얼굴로 손님방에서 나왔습니다.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은 흉측했고 값비싼 실크 잠옷은 구겨져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젯밤의 절망 대신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도끼가 뱀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제가 움직일 때마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나는 미세한 소리가 마치 제게 용기를 주는 응원가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이 잠에서 깨 거실로 나왔을 때 이미 식탁 위에는 2사람분의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형님 몫의 수저는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마른 침을 삼켰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의 저는 자신이 지난 30년간 알고 지내온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형님은 그 광경을 보고 입술을 경멸하듯 비틀었지만 어제처럼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아주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투를 앞둔 장수처럼 목소리를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영호야, 어젯밤에 내가 한 말 생각해봤어? 남편은 밥을 한 숟가락 뜯어 말고 멈칫했습니다. 형님은 식탁으로 다가와 남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치 중요한 사업 협상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였습니다. 그녀한테 들어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니야. 변호사 말로는 이혼 소송이랑 재산 분할, 상간녀 소송까지 같이 들어가야 한대. 이기려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로펌을 써야 하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 아주 많이. 저는 묵묵히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제게 들리지 않는다는 듯이. 하지만 제 모든 신경은 그들의 대화에 곤두서 있었습니다. 형님은 남편에게 아주 구체적인 액수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 아이들 이름으로 들어놓은 적금, 그리고 이 집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금까지. 그 모든 것을 자기 일처럼 당연하게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망설임조차 없었습니다. 그것은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난처한 기색을 보이자 형님은 기다렸다는 듯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드디어 저를 이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일 시간이 되었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옳게도 들었지? 이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야. 우리 집안 전체의 명예가 걸린 일이라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영우가 번 돈이 어디 영우 혼자만의 돈이야? 올케랑 우리 조카들 입에 들어가는 돈이기도 하잖아. 그러니 당신도 이 일에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게 당연해. 참으로 놀라운 논리였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외도는 오롯이 여자 잘못이라며 제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남편의 외도를 집안 전체의 일이라며 제게까지 책임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그릇에 남아있던 마지막 국물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제 안의 분노를 뜨거운 국물과 함께 삼켜버렸습니다. 분노는 지금 터뜨릴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식혀 가장 날카로운 칼로 벼려야 했습니다. 올케가 은행에 가서 좀 알아봐. 주부 대출도 요즘엔 잘 나온다더라. 올케 명의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 내가 이자랑 원금은 어떻게든 책임질 테니 걱정 말고. 형님은 마치 제게 큰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앞에 놓인 밥그릇이 아니라 30년 전 제 앞에서 무릎 꿇었던 남편의 등과 그 등을 두드리며 저를 경멸하던 형님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치욕이 오늘의 이 뻔뻔한 요구와 겹쳐지며 제 안에 무언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밥그릇과 국그릇을 개수대에 담갔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 돈은 어제 시장에서 콩나물과 두부를 사고 남은 제 쌈짓돈이었습니다. 이걸로 해장국이라도 사드세요, 형님. 속이 많이 쓰리실 텐데.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형님은 식탁 위에 놓인 돈과 저를 번갈아 보며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형님은 잠시 말을 잃고 저를 노려보더니 이내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거실을 떠다녔습니다. 하하, 올케, 너 지금 나 거지 취급하는 거니? 내가 우스워 보여? 저는 아무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등 뒤로 형님의 악에 바친 고함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이순자, 너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지 똑똑히 지켜봐. 내 동생 등쳐먹고 사는 주제에 감히 누굴 동정해. 그날 오후 저는 잠시 시간을 내어 동네 어귀에 있는 낡은 공중전화박스로 향했습니다. 제 핸드폰을 두고 굳이 이곳까지 온 이유를 저 자신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제가 하려는 일은 제 이름과 제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직감이 있었을 뿐입니다. 수화기를 들자 차가운 쇠의 감촉과 희미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동전을 넣고 주머니 속에서 고이 접어두었던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어젯밤부터 수십 번을 보고 또 봐서 이미 제 머릿속에 각인된 번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번호를 하나하나 눌렀습니다. 길고 긴 통화 연결음이 제 심장 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제 인생의 운전대를 잡은 기분이었습니다. 마침내 수화기 너머에서 맑고 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평화로운 목소리. 그 목소리가 아주버님의 마음을 그리고 형님의 재산을 훔쳐간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가장 평온하고 가장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선영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인 것처럼 저는 박영미 씨 옳게 되는 사람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짧은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놀람, 당혹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 저는 그 모든 감정의 파동이 전선을 타고 제게로 전해지는 것을 가만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제 안에서 죽어있던 감각들이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짐승처럼 하나둘씩 예민하게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밝힌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저 김선영이라는 여자는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아주버님과 웃고 떠들면서도 제 존재를 의식하게 될 터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차가운 눈동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에는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아주 천천히 스스로의 불안과 공포에 잠식되어 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구상하는 복수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달칵하는 소리와 함께 제 인생에 새로운 막이 올랐습니다. 공중전화 박스를 나서자 늦은 오후의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세상이 평소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모든 사물의 색이 한층 더 선명해 보였고 무심코 지나치던 길가의 들풀 하나하나까지 생생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평생을 흑백 텔레비전만 보고 살다가 처음으로 총천 연색 화면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묘한 평온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왔습니다. 현명한 아내, 좋은 엄마, 순종적인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그리고 심장에 박힌 대못의 통증. 하지만 오늘 저는 처음으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독한 연극의 판을 새로 짜는 연출가가 된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형님은 소파에 앉아 굳은 얼굴로 어딘가에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형님의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남편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어디 갔었어? 한참 찾았잖아. 저는 대답 대신 남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제 앞에서 불안에 떠는 이 남자는 제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가해자이자 동시에 저와 한평생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남자는 과연 지난 세월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제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을 쳐다보자 남편은 제 눈빛에 담긴 의도를 읽기라도 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나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시댁 어른들께라도 말씀드려야겠다고 난리야. 내가 겨우 말렸어. 당신이 좀 어떡해. 시댁 어른들. 그 말에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시부모님. 저는 그분들 앞에서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늘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셨던 시어머니와 무뚝뚝했지만 속은 깊으셨던 시아버지. 그분들은 과연 30년 전 그 일을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 그 순간 형님이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전에 저를 향해 쏟아냈던 분노 대신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했습니다. 옳게 왔어? 마침 잘 됐네. 내가 지금 누구랑 통화했는지 알아? 큰집 큰아버님이랑 통화했어. 남편 일 이대로는 안 되겠어서 집안 어른들께 도움이라도 청해야지. 별 수 있어? 그녀는 저를 보며 말했지만 그 시선은 남편을 향해 있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이 일을 집안 전체로 키우기 전에 돈을 내놓으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사색이 되어 형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누나, 제발. 집안 망신 다 시킬 일 있어? 어른들 아시면 얼마나 놀라시겠어.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제발 좀. 남편이 애원하듯 말하자 형님은 기다렸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형님의 입에서 제가 평생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지옥 같은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망신? 야, 박영호. 진짜 망신이 뭔지 잊었어? 30년 전에 내가 밖에서 사고 쳤을 때 내가 어떻게 막았는데 그때 올케가 길길이 날뛰면서 당장 이혼하겠다고 온 집안을 뒤집어 엎었잖아. 그걸 내가 우리 집안 망신당할까봐 집안 어른들께는 뭐라고 둘러댔는 줄 알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길길이 날뛰었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날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제 방에서 숨죽여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마치 자신이 직접 본 것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게 거짓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공을 남편에게 설파하는 데에만 열중했습니다. 내가 어른들께 그랬어. 우리 올케가 원래 좀 모자라고 속이 좁아서 남편의 작은 실수를 이해 못하고 저렇게 유난 떠는 거다고. 하지만 내가 잘 타일러서 결국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우리 집안이 이만큼 평화롭게 유지된 거야. 내가 그때 당신들 체면을 얼마나 세워줬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이래? 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에 박혔다고 생각했던 대못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제가 알지도 못했던 더 크고 끔찍한 상처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은 저의 고통을, 저의 인내를, 저의 침묵을 모조리 지워버리고 저를 모자라고 속 좁지만 결국엔 착한 척 남편을 용서한 여자로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시댁 어른들과 친척들 앞에서 저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우스꽝스러운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분들이 평생 저를 보며 혀를 차고 한심하다는 눈빛을 보냈던 이유, 남편이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가 더 죄인처럼 살아야 했던 이유, 그 모든 조각들이 이제야 지옥 같은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차가운 분노 위로 뜨거운 용암과도 같은 배신감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손끝이 바들바들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형님, 당신은 내게서 내 남편의 사랑과 신뢰만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내 이름과 내 얼굴, 내 고통과 내 인내, 나의 모든 것을 훔쳐서 당신의 생색내기용 제물로 바쳤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혼자 다짐했습니다. 단순히 그녀의 가정을 파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현명하고 능력 있는 여자라는 그 허울 좋은 가면을 내가 직접 갈기갈기 찢어줘야 했습니다. 그녀가 나의 고통을 전시하며 자신의 명예를 세웠듯 나 또한 그녀의 고통을 발판 삼아 나의 모든 것을 되찾아 와야 했습니다. 형님,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하나씩 아주 천천히 되찾아올 차례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파괴해 버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형님은 더 이상 제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집에는 갈 생각도 잊은 채 온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들들 볶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나 절망이 아닌 상대를 지치게 만들어 제풀에 쓰러지게 하려는 자의 집요하고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영혼이 말라가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았습니다. 제 일과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행동에는 다른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희생이나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결전의 날을 준비하는 병사가 자신의 창과 방패를 닦는 것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닦아내며 제 마음속 복수의 칼날을 함께 벼리고 있었습니다. 제 안의 분노는 뜨겁게 타오르는 대신 차갑고 푸른 얼음처럼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유령과도 같았습니다. 가끔 스쳐 지나갈 때면 그녀의 눈에 서린 증오와 저의 눈에 담긴 냉소가 허공에서 부딪혀 불꽃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이 집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기에 얕보고 있었습니다. 가엾은 사람. 그녀는 제가 쥔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남편에게서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누나의 집요한 압박이, 다른 한쪽에서는 아내의 섬뜩한 침묵이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제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밥을 차려주면 묵묵히 먹고 제가 자리에 누우면 등 돌려 잠을 청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무서운 것이겠지요. 하지만 정말로 무서운 것은 저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비겁하고 추악했던 과거를 매일같이 마주해야 하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형님은 며칠간의 소모전 끝에 지쳤는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달빛이 비치는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앞에 다가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변명이나 용서를 구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깊은 절망과 뒤늦게 찾아온 참회의 빛만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내려다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죽일 놈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고백을 그저 조용히 들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었어. 누나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밖에서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다녔는지 어렴풋이 다 알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은 것도 알고 억울해하는 것도 알았지만 나는 무서웠어. 누나한테 대드는 것도 무서웠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당신이 나를 떠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했어. 당신만 입 다물고 있으면 언젠가는 다 지나갈 거라고 그렇게 비겁하게 생각했어. 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의 고개를 숙인 정수리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고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제 심장은 돌처럼 굳어버렸는데 남편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60평생을 살아온 남자의 울음소리는 참으로 처량하고 볼품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변하는 걸 보면서 알았어. 아무것도 지나가지 않았다는 걸. 당신 마음속에서 30년 동안 골마 터지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그는 한참을 울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였습니다. 이게 뭔데요?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자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누나가 당신한테 그 모진 말을 쏟아내고 나한테 당신 흉을 보며 남자답게 한 번쯤은 괜찮다고 말했을 때 내가 그걸 녹음했었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영웅이 되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누나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이것저것 만지다가 나중에 보니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 누나의 그 말이 얼마나 지독한지 알겠더라고. 결국 내 비겁함 때문에 30년 동안 이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고 잊은 척하고 살았어. 이게 당신을 더 아프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라도 당신 손에 쥐어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인 것 같아.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낡은 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플라스틱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어면, 비면이라고 적힌 촌스러운 글씨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빛바랜 상표. 이것이 제 잃어버린 30년의 진실을 담고 있는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이 쓰던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창고에서 찾아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헤드폰을 끼자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었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치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익숙하면서도 낯선 30년 전의 젊은 목소리가 제 고막을 찔렀습니다. 형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호야, 뭘 그렇게 죽상이야?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그리고 이어서 들려온 것은 제 남편의 젊은 시절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 아내 얼굴을 봐. 누난 몰라. 내가 미쳤었나 봐. 이 사람이 얼마나. 알아, 나도. 옳게 답답한 거. 나무 토막처럼 뻣뻣해서 어디 정붙일 때가 있어야지. 솔직히 말해봐. 다 올케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여자가 살갑게 굴고 그래야 남편이 딴 생각을 안 하는 법이야.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기억 속의 목소리가 아닌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남자답게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는 거야. 그걸로 이혼이라도 하면 애들은 어떡할 건데?
내 인생만 인생이고 쟤들 인생은 인생 아니냐고. 정신 차려. 내가 대충 어른들한테는 잘 둘러댔으니까 넌 그냥 죽은 듯이 잘못했다고 빌기만 해. 그럼 옳게도 별 수 없이 받아줄 테니까. 여자는 원래 애들 봐서라도 다 참고 살게 되어 있어. 테이프가 다 돌아가고 다시 치잉 마이너스 하는 소음만이 귓가를 채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에 마지막 남은 미련과 연민이 산산조각 나며 그 자리에 서늘하고도 완벽한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형님, 당신은 몰랐을 겁니다. 당신이 무심코 뱉었던 그 독이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당신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될 줄은. 저는 낡은 테이프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제게 내린 심판의 망치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달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온 가족이 모이는 시아버지의 제사 날짜에 붉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결전의 날, 시아버지의 제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잠에서 깨 몸을 씻고 가장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제삿날이라고 해서 검은 옷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짙은 잿빛 저고리에 쪽빛 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집에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눈물 지으시며 마지막으로 지어주신 옷이었습니다. 순자야, 시집 가서도 절대로 너를 잃으면 안 된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해.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맴도는 듯 했습니다. 30년 넘게 장롱 깊숙한 곳에 마치 제 자신을 봉인하듯 잠들어 있던 그 옷을 꺼내 입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맏며느리 이순자가 아닌 제 어머니의 딸 이순자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피부에 닿는 옷감의 서늘한 감촉이 마치 차가운 강철로 된 갑옷을 입는 것처럼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기름 냄새와 향 냄새가 성벽처럼 둘러친 부엌 안에서 저는 밤새 불려놓은 찹쌀을 찌고 정성껏 준비한 과일을 하나하나 제기에 올렸습니다.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는 모든 과정이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신성한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는 마치 전장의 북소리 같았고 끓어오르는 탕의 김은 다가올 전쟁의 포화처럼 보였습니다. 제 손놀림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정갈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차갑고 푸른 불꽃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제 겉모습은 맑고 고요한 호수와도 같았습니다. 오늘을 위해 저는 지난 며칠간 수없이 마음속으로 이 순간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단 한순간의 감정 동요도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완벽한 연출만이 완벽한 복수를 낳는 법이니까요. 그날따라 형님은 아주 일찍부터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하나하나 참견하며 제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옳게, 북어는 그렇게 놓는 게 아니지. 탕에 간이 좀 싱거운 거 아니야? 하는 날카로운 목소리에는 지난 며칠간 저에게 당했던 수모를 오늘 하루 마음껏 되갚겠다는 심술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녀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따랐습니다. 저의 순종적인 태도에 형님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는 듯 했지만 이내 제가 드디어 분수를 깨닫고 꼬리를 내렸다고 생각하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엾은 사람. 그녀는 제가 차려놓은 독배를 스스로 달게 마실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남편은 유령처럼 집안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제게도 누나에게도 말을 걸지 못하고 그저 다가올 파국을 예감한 죄인처럼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제가 그 낡은 테이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주방을 오갈 때마다 그의 시선이 제 등 뒤에 와서 박혔다가 제가 돌아보면 황급히 달아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가련하고 한심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이 소리 없는 전쟁터에 구경꾼과 배심원들을 불러들인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의 복수는 우리 둘만이 아는 은밀한 복수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형님이 저의 명예를 짓밟았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위선을 낱낱이 드러내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뛰어나가 친척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들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운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큰일은 챙겨야 한다며 억지로 미소 짓는 그 가련한 모습에 순진한 친척들은 금세 동정심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가장 큰어른이신 큰아버님은 형님의 손을 맞잡고 아이고 영미야 어쩌다가 그런 몹쓸 일을 당했니? 내 서방이 정신이 나갔구나 하며 제 일처럼 분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위선의 축제를 주방 한 구석에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저들이 지금 형님에게 보내는 동정이 잠시 후에는 얼마나 날카로운 경멸로 바뀔지 생각하니 기묘한 쾌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제사를 지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방을 붙이고 촛불을 밝히자 거실은 순식간에 경건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을 시작으로 남자들이 먼저 절을 올리고 그 다음 여자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와 형님도 나란히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향냄새가 코를 찔렀고 절을 하는 형님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아마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울고 있었겠지요. 그녀의 슬픔이 과연 진짜일까? 아니면 이 또한 자신의 가련함을 어필하기 위한 연기일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조금 다른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오늘 아버님의 제삿날에 제가 이 집안에 큰 피바람을 몰고 오려 합니다. 하지만 부디 노여워 마시고 지난 30년간 숨죽여 살아야 했던 이 못난 며느리의 마지막 몸부림을 부디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되찾으려는 것은 제 개인의 원한이 아니라 아버님의 며느리로서 이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짓밟혔던 제 이름과 명예입니다. 부디 이 며느리에게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제사가 끝나고 모두가 상 주위로 둘러앉았습니다. 을에 그랬던 것처럼 어색한 안부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형님은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히며 최후의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친척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영호 너는 어쩜 그렇게 모른 척할 수가 있니? 우리가 남이야? 이럴 때일수록 가족끼리 똘똘 뭉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옳게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저렇게 자기 일 아니라고 입 싹 닫고 있을 수가 있어.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질책하는 눈빛, 궁금해하는 눈빛, 그리고 동정하는 눈빛.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형님은 드디어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는 승리감에 찬 눈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완벽한 순간, 저는 수저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탁! 그 작은 소리에 시끄럽던 거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처럼 모든 조명이 저를 향해 쏟아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아주 옅고 서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형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형님, 제가 30년 전에 형님 앞에서 죽고 싶다고 울었을 때 저한테 하셨던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제 한마디에 시간은 흐르기를 멈췄습니다. 거실을 가득 채웠던 웅성거림,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 어색한 웃음소리까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저 깊은 심의 속으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저와 형님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그림자 같던 맏며느리가 감히 시누이에게 던진 도발적인 질문의 의미를 가늠하려는 듯 모두의 눈동자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거의 실신 직전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아마 제가 꺼내든 칼이 어디를 향할지, 그 칼날이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지를 예감하고 공포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역시 형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 굳어있던 얼굴 근육을 이내 풀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제가 노망이라도 든 사람인 것처럼, 혹은 가짜는 농담을 하는 어린애를 대하듯 말입니다. 올케,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제삿날에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소리니? 30년 전 일을 내가 어떻게 기억해? 그녀는 아주 너그럽게 이 상황을 덮어주겠다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형님을 향해 다시 한번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하긴 형님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었을 테니 기억 못 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에 박히는 대못이 되기도 한답니다. 제가 기억나게 해드릴까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고함보다도 서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가 그 낡은 기계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형님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야 그게. 형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친척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침착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아버님, 그리고 여러 어르신들. 오늘 아버님 제삿날에 소란을 피우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이 아니면 저는 평생 제게 씌워진 누명을 벗지 못할 것 같아 부득이하게 이런 자리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형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30년 전 그날 형님은 제게 말씀하셨지요. 원래 남자는 다 그렇다 올게. 여자가 눈 딱 감고 살아야 집안이 평화로운 법이다. 라고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거실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세상에 하며 낮은 탄식을 뱉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나무 토막처럼 뻣뻣해서 남편이 밖으로 나도는 것이니 다 제 잘못이라고요. 남편의 외도에 제가 고통스러워할 자격조차 없다고 하셨지요. 그리고는 집안 어른들께는 제가 속이 좁아 이혼하겠다고 길길이 날뛰는 것을 형님께서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설득해 겨우 가정을 지켜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셨더군요. 덕분에 저는 지난 30년간 이 집안에서 모자라고 쏙 좁지만 시누이 덕에 겨우 사는 복 없는 며느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맞습니까, 형님? 형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저게 미쳤나?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해? 내가 지금 모함하는 거지. 작은아버지, 보세요. 저게 지금 저를 아주 나쁜 년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녀는 친척들에게 동의를 구하듯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저와 형님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형님을 향해 마지막 연민을 담아 말했습니다. 형님, 사람의 기억은 이렇게 왜곡될 수 있지만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법이지요. 저는 카세트 플레이어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치잉 마이너스 하는 소음이 잠시 흐른 뒤 거실에는 30년 전의 젊은 목소리가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우야, 뭘 그렇게 죽상이야?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알아, 나도. 옳게 답답한 거. 나무 토막처럼 뻣뻣해서 어디 정붙일 때가 있어야지. 솔직히 말해봐. 다 올케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남자답게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대충 어른들한테는 잘 둘러댔으니까. 넌 그냥 죽은 듯이 잘못했다고 빌기만 해. 그럼 올케도 별 수 없이 받아줄 테니까. 여자는 원래 애들 봐서라도 다 참고 살게 되어 있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테이프가 다 돌아가고 거실에는 무덤과도 같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형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위선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그 순간을 형님은 어떤 심정으로 듣고 있었을까요? 남편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가장 큰 어른이신 큰아버님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영미야, 내가 어찌 올케에게 그런 몹쓸 짓을 했느냐? 우리는 정말 내 말만 믿고 평생을 올케가 부족한 탓이라 그리 오해하고 살았는데, 아이고,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 정말 큰 죄를 지었어. 그 한마디에 형님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평생을 쌓아 올린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폐잔병의 그것처럼 참으로 초라하고 볼품없었습니다. 형님이 사라지고 저는 천천히 남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여보, 아니, 박영호 씨. 제 목소리에 그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과 후회, 그리고 용서를 비는 처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용서해줘. 응? 앞으로 내가 평생 당신한테 속죄하며 살게. 그는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당신을 용서하고 말고 할 기운도
이제는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며 남은 생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저 당신이라는 사람을, 당신 내 가족을 내 인생에서 지워내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조용히 뿌리치고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싸두었던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당신 안에 이순자가 아니라 그냥 이순자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그 집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30년 묵은 대못을 뽑아낸 자리는 여전히 시리고 허전합니다. 가끔은 그날의 소음이, 형님의 절규가, 남편의 울음소리가 꿈결처럼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 이름과 제 인생을 되찾았으니까요. 지금 저는 창가에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삽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이 듭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사는 살. 그것이 얼마나 평화롭고 충만한 것인지를 저는 이제야 배우고 있습니다. 심장에 박혔던 대못자리에 이제는 아주 작은 들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꽃에 매일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는 것이 요즘 제 유일한 기쁨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수십 년 묵은 원한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옭아매는지, 그리고 묻혀있던 진실이 어떻게 우리를 비로소 자유롭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에는 돌이키고 싶은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신우이처럼 한순간의 모진 말과 위선으로 다른 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고, 주인공 순자 씨처럼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슴에 박힌 대못의 고통 속에서 억눌린 분노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할 때 미래는 비로소 우리의 손에 달려있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뽑아내지 못한 채 골마온 대못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순자 씨의 이야기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용서가 아닌 짓밟힌 나 자신을 되찾고 스스로를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